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10. 5. 양자역학.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는 고전물리학, 다른 말로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뉴턴 역학으로 기술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중력과 운동의 3법칙을 세워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 현상들 뿐만 아니라 지구 밖 태양과 달, 행성들의 궤도 운동을 설명하였습니다. 뉴턴 역학의 세계는 사물의 객관적 실제성과 분리성, 그리고 결정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이 자연의 진실한 모습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뉴턴 역학의 세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압니다. 뉴턴 역학의 세계는 큰 대상들에게는 아주 훌륭하게 서술하지만 작은 대상들, 즉 원자들의 세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원자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은 1920에서 30년대 거의 완성되었으며 모든 과학을 통하여 가장 잘 검증된 이론이며 그 예측 가운데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양자역학을 다루는데 익숙하고 늘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 해석에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난 100년 동안 검증을 마쳤고 또 자유롭게 쓰고 있으면서도 양자역학의 세계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 대부분 알고 있는 상식적 세계를 거부하는 듯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우리 고정된 사고에서 벗어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부정할 정도로 기이하고 역설적이까지 하여 우리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는 사물은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고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이 빛보다 빠르게 아주 먼 거리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는 물리적 대상은 관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특정 장소에 있다는 사실은 오로지 관찰될 때 비로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자역학은 관찰에 의존하지 않고 물리적 실제하는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는 만일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당신이 관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아인슈타인은 동료 물리학자들에게 당신이 달을 볼 때만 달이 있냐고 농담 삼아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양자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관찰 여부에 상관없이 물리적 실제하는 세계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한 하나의 대상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여기 혹은 저기에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서 하는 행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관찰은 아주 멀리 떨어진 다른 대상의 행동에 설령 두 대상을 연결한 힘이 전혀 없더라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영향 미침을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지만 오늘날 이 현상은 영향 미침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 규모의 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큰 물체들에게도 타당할까요? 양자역학은 물리학 전체를 궁극적으로 떠받치는 틀입니다. 양자이론은 여러 물리학 이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스티븐 와인버그는 그의 저서 최종 이론의 꿈에서 내가 보기에는 오늘날 물리학 중에 최종 이론에서도 변함없이 살아남을 부분은 양자역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자이론 이전의 물리학, 곧 고전 물리학은 분자보다 훨씬 더 큰 물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근사 이론이며 대개 양자 이론보다 훨씬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나 다윈의 진화론만큼 사회적 영향력을 아직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고전 물리학은 거시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만 거시세계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고민에 빠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 양자역학.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1900년 12월 14일 약 200여 년 동안 뉴턴 역학이 지배하던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물리학인 양자론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전 역학이라고 불리는 뉴턴 역학은 사물의 객관적 실제성과 분리성 그리고 결정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도 자연에서 일어난 모든 물리 현상들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거시세계, 즉 뉴턴 역학의 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이 밝혀졌습니다. 플랑크가 발표한 양자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물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처럼 불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빛을 포함한 모든 전자 복사 에너지는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덩어리처럼 불연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이와 같은 에너지 덩어리를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동안 물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물처럼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플랑크가 발표한 양자론은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덩어리처럼 불연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전역학을 떠받치고 있던 뉴턴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그동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하던 고전역학이 깨졌으며 이제는 새로운 물리학인 양자역학으로 대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는 한 궤도에서 나타났다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른 궤도에 불쑥 나타나기도 하며, 하나의 전자는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나 기본 입자들은 어느 한 곳에 있다가 사라져 다른 곳에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화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 대상은 관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관찰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특정 장소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로지 관찰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겁니다.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내므로 관찰 이전에는 물리적 실제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특이하고도 낯선 물리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물질의 이중성과 불확정성 원리,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성질을 설명하는 상보성 원리가 존재하며, 또한 20세기 후반의 가장 심오한 발견으로 일컬어지는 벨의 정리라는 불가사의한 물리 현상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양자역학은 1920에서 30년대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막스 보른, 에르빈 슈레딩거, 폴 디렉, 볼프강 파울리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론이 성립되었고, 수학적 체계가 확립되면서 오늘날까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양자역학은 TV나 컴퓨터를 포함한 생활 가전에서부터 산업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자기부상열차에서 인공위성, 원자력 발전소 등에 쓰이며, 의학 용어로는 MRI, CT, 인공지능,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등에 쓰이며, 앞으로는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뿐만 아니라 로봇공학, 나노기술 등에 쓰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많은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양자역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물질의 이중성, 프랑스 출신 물리학자인 루이스 드브로이는 1923년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지니고 있으며 물질 또한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물질의 이중성을 짧은 논문을 통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물질의 이중성이란 빛이나 전자들 같은 작은 대상들은
물결처럼 널리 퍼져 움직이는 파동의 성질과 하나의 응축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의 파동성이란 입자들이 파도처럼 널리 퍼져 나가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그때 파동의 크기는 서로 합쳐지면 소멸되어 없어지거나 2배 이상 커집니다. 물질의 입자성이란 입자들이 응축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그 입자는 따로 떼어서 분리할 수가 있으며 각각을 합치면 둘이 됩니다. 이와 같이 원자 규모의 세계에서 물질들이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파동처럼 두루 퍼져서 움직이는 허상과 입자처럼 실제를 가진 실상을 동시에 품고 있다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빛이나 원자들은 파동, 입자, 이중적인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은 원자 규모의 대상들은 실상인 입자성과 허상인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원자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실상과 허상,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관찰자의 마음작용인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찰자의 마음작용이 물리적 실제를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니 관찰자가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 실제란 관찰하기 전에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을 통하여 입자나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 이는 나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놓고 그것을 입자다 혹은 파동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실제는 관찰자의 마음작용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파동도 입자도 물리적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보성 원리를 개발한 닐스 보어는 양자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양자적 설명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3. 불확정성 원리. 불확정성 원리란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물체의 위치나 운동량은 그것을 측정을 하기 전까지는 분명한 위치나 분명한 운동량은 알 수 없다는 것으로서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란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하면 할수록 그 물체의 운동량은 더욱 불확실하게 되고, 물체의 운동량을 정확히 알고자 하면 할수록 그 물체의 위치가 더욱 불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시에 알 수가 없으며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하나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입자의 분명한 위치나 운동량은 존재하지 않으며, 입자의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면 위치를 가진 입자를 만들고, 입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고자 하면 운동량을 가진 입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존재하며 물체의 에너지와 시간도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인간의 마음작용과 깊게 연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원자들과 같은 미시적 대상들은 관찰자의 마음작용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실제, 즉 물체의 위치나 운동량은 인간의 마음작용인 관찰에 따라 물체의 위치나 운동량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전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관찰이나 측정의 영역을 넘어서는 실제의 본질에 대한 추론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뉴턴의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사이에 매우 중요한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뉴턴 역학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으나 양자역학에서는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으며 그중 어느 하나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체의 분명한 운동량이나 분명한 위치는 그것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뉴턴 역학에서 말하는 자연은 결정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가 물리적 실제에 대하여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상보성 원리. 상보성 원리는 원자들이 세계에 존재하는 불확정성 원리와 같은 원자들이 특이한 성질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닐스 보어에 의해서 밝혀진 것으로서 원자 규모의 미시적 대상인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면 할수록 전자의 속도는 더욱 불확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측정하고자 하는 전자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전자의 위치는 더욱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위치와 속도뿐만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적 대상의 시간과 에너지도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파동성과 입자성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알기 전에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 상태로 존재하다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그중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보성 원리란 원자들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성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기술하려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이 모두 필요하나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한 가지 측면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보성 원리란 미시 세계에서는 하나의 대성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기술하려면 상반된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나 관찰이나 실험을 할 때에는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미시세계의 물리적 대상들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하여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니 이는 본래 나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뉘어 놓고 그것을 파동이다,
입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객관적 실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실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을 묻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니 이는 헛된 질문에 헛된 대답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에 대한 여러 해석 중 하나로서 닐스 보어의 연구소가 유치한 지명을 따서 코펜하겐 해석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정통 해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세기 전반에 걸쳐 가장 영향력이 컸었습니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물리적 대상인 전자들의 위치나 속도를 알기 위해서 실험이나 관찰을 하기 전까지는 전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측정을 하기 전까지 물리적 실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의 위치나 속도를 알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전자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한 측정 행위를 하는 동안에만 물리적 실제를 나타난다. 관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전자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거시세계를 이루는 미시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실제는 관찰이나 실험의 종류에 따라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시적 대상들은 관찰 전에는 물리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다가 관찰을 통하여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미시세계를 나타내는 양자들의 세계입니다. 물리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다가 관찰이라는 마음 작용을 통하여 물리적 대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닐스 보어는 전자나 빛은 관찰자의 실험 종류에 따라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이므로 물리적 대상은 관찰하기 전에는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전자나 빛은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말을 빌리면 원자나 기본 입자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잠재성이나 가능성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자는 관찰을 통하여 물리적 실제를 드러내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관찰 이전의 영역이 실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영역이 물리적 실제에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 양자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은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이며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뉴턴은 빛을 프리즘을 통과하여 색을 관찰한 후 광선은 입자의 흐름, 즉 움직이는 물질적 실체라는 빛의 입자설을
주장하였습니다. 빛의 파동소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뉴턴의 권위에 눌러 빛의 입자설은 100년이 넘게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1801년 토마스 영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으로 빛은 널리 퍼져 움직이는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빛의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에 의해서 밝혀진 빛 입자의 특이한 성질은 하나의 물리적 대상이 널리 퍼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존재하다가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되면 응축된 입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광자를 가지고 두 개의 슬릿을 열고 비치면 간섭 무늬만 나타나지만 하나의 슬릿만 열고 같은 실험을 하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은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을 통하여 빛이 파동 현상일 경우에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관찰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물리적 실제를 다르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찰이 물리적 상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물리적 실제에 개입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닐스 보어는 빛은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며 그것은 두 가지 모두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모두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관찰자의 실험 종류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1965년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이를 두고서 나는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6. 벨의 정리. 데이비드 봄은 1952년 입자는 주어진 시각의 위치와 속도의 정밀한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분명한 궤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숨겨지기 때문에 그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숨은 변수 이론을 발표하여 존 벨로 하여금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제거하기 위한 실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20세기 후반의 가장 심오한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벨의 정리입니다. 벨의 정리는 다른 말로 벨 부등식이라고 하며 원자들의 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물리적 대상들은 실제성과 분리성이란 성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물의 실제성이란 물리적 실제는 관찰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객관적 실제는 관찰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리성이란 어떠한 물리적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독립된 물리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 벨에 의하여 밝혀진 벨의 정리는 분리성과 실제성 둘 다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물리적 대상들은 따로 독립되어 하나의 개체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며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빛보다 더 빠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하는 어떠한 물리적 힘이 없더라도 다른 대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하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영향 미침이라고 정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서로 다른 대상들은
한 번이라도 얽히면 그 대상들은 영원히 얽힌다고 합니다. 양자 세계의 미시적 대상들은 이와 같은 얽힘 현상에 지배받고 있으며 한 번이라도 얽히게 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한 번 얽히게 되면 우주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도 즉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얽힘 현상은 오늘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존 벨이 지적하였듯이 양자역학은 자기 파괴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